제가 말씀드릴 이제 이번의 내용은 난청이 있어서 결국은 인공호흡 수술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의 이 성적이 과거 한 30년 동안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또 10년 전에 들었던 또 이야기, 그 다음에 5년 전, 또 지금하고 또 이 인공호흡에 대한 이해와 인공호흡가 줄 수 있는 혜택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 수술을 지금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것들을 수술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계 중에서 어떤 기기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기계는 어떤 기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절반 정도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뭐 맡겨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절반 정도는 본인이 이런 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 보호자들이, 아이들 경우는 100% 다 부모나 보호자들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 기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들려오는 어떤 소문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이렇게 좀 트렌드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극을 선택할 때는 아이의 청력이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잔존 청력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달팽이관의 크기를,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서 그 아이에 맞는 전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과연 어떤 방식의 청각 모드를 사용할 건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공호흡의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이 점차적으로 좀 얇아지고 굉장히 아주 플렉서블한 전극으로 바뀌고 있지만 다양한 전극이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뭐 아주 긴 전극 전체 길이가 한 30mm가 넘는 그런 전극부터 아주 20mm도 안 되는 그런 매우 짧은 또 10mm까지 되는 전극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전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달팽이관이 피아노 건반처럼 이 맨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이 높은 고음에서부터 아주 저음까지 이렇게 피아노 건반과 같이 주파수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면 그 길이에 맞게 이 청력이 이 길이를 얼만큼 집어넣으면은 어느 정도 주파수가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을 한 바퀴 이렇게 360도를 돌았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000Hz 정도, 2kHz 정도 되는 그 주파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면은 한 500Hz 정도의 낮은 주파수까지 전극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청력이 이제 남아있는 청력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청력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청력이 어느 정도고 또 쓸 수 없는 청력,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커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보고요. 그게 1000Hz냐, 500Hz냐, 250Hz냐, 그리고 쓸 수 있는 청력, 자연적으로 자연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청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달팽이관에 어느 정도까지 360도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 바퀴 반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놀라운 거는 굉장히 그 달팽이관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 달팽이관을 쭉 폈을 때 한 40mm 정도 되는 달팽이관서부터 한 25mm 정도까지 다는 굉장히 짧은 작은 그 달팽이관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달팽이관이 같은 사이즈라 생각하고 전극을 삽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착오가 생기게 되죠. 과거에 청력이 전혀 없고 또 남아있는 청력을 활용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마다 저렇게 콤빔 CT라고 하는 CT를 찍어서 달팽이관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달팽이관과 또 남아있는 청력을 고려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달팽이관까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길이의 전극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이즈를 또 우리가 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인공호흡 수술을 한 다음에 뭐 보청기를 쓸 거냐 아니면 인공호흡을 쓸 거냐 또는 그것을 결합해서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모드를 쓸 거냐. 그래서 인공호흡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싱글 유니트로 하나로 귀걸이에 걸지 않는 경우에 보청기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공호흡의 외부 엄처리기에 보청기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소리 듣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공호흡 기계를 가장 적합한 기계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청력 보존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인공호흡 수술이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 물론 한쪽만 그 의료보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한쪽 수술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양이 이 수술을 보험에서 커버해주기 시작했을 때 고민 중에 하나는 인공호흡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다 망가지고 있는 청력도 없어지고 또 그 청력은 뭐 이제 포기하는 그런 그 수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력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 또는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발전된 그런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된 시대에 정말 획기적으로 청력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그런 기회를 아마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반대쪽 귀는 그냥 세이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양의 수술은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이 발전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인공호흡에 대한 그 눈높이가 그 결과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 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우선 이 수술을 받고 아이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안정적으로 또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력을 보존시켰다는 것은 내부에 어떤 데미지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이상적으로 가능할수록 아이는 수술 전에 상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수술이 처음에 수술 후에 수행력이 좋다가 점점 수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수술할 때 굉장히 수술적인 트라우마를 달팽이관에 많이 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력 보존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수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행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이유고요. 보시면은 이거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 저게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인공호흡 기계 주변에 상당한 그 염증 세포들이 많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호흡 그 전극 주변에 상당히 그 심한 염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면은 인공호흡 전극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그 전기적인 자극이 거기 신경과 연결되는 신경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좋은 수행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수술 처음에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공호흡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청력이 남아있는 아이들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는 청력을 보존시키려고 노력, 그 다음에 달팽이관 구조를 데미지를 적게 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EAS와 같은 음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 청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한 15년 전부터 기존의 그 와우 객창술 삽입법이라 그래가지고 달팽이관 벽을 드릴로 깨서 뚫고 구멍을 뚫고 집어넣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원래 있는 막을 통해서 삽입하는 방식을 연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방법이 100% 모든 환자한테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 수술법을 모든 환자한테 적용하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00%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노력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결국은 청력 보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됐고, 저희가 2011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하이브리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분에게 인공호흡 수술과 보청기를 동시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술 전과 수술 후 청력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물론 100%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보존을 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청력을 보존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저주파수의 청력이 모든 그 심도 난청, 고심도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부분에서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신일희 원장님이 그 데이터를 보여준 것처럼 한 95% 정도는 굉장히 낮은 의미지만 그 청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음성과 음악을 듣는 소리의 능력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을 배우는 그런 언어 발달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 폭의 소리만을 들어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말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폭넓은 그런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 듣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레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이 말소리를 듣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능력은 주로 저음 쪽에 청력이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훈련을 받으면은 이게 능력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그 청력 보존을 저희가 쭉 해봤더니 어린 아이들에게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 청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물론 수술 전보다는 조금씩 떨어지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 95%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쭉 그 follow-up을 해보니까 어른들에서는 한 대략 한 5년, 6년 동안에 청력이 조금씩은 이제 떨어졌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청력이 유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런 청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청력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의 수술을 고려를 하는데 양의 수술을 고려할 때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인데 그냥 양쪽을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는 뭐 그런 획일적인 그런 방법이라 아니면은 아이가 유전성 난청을 갖고 있는데 그 유전성 난청은 어차피 청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 아이는 미리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어차피 할 건데 라든가 아니면은 2번 시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안 돼서 한꺼번에 수술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물론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닥터 겐츠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세계 비누과학회에서 이제 아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록 아주 적은 그 정도의 그런 청력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85, 90데시벨 정도의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청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력을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소리까지도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폭넓은 그 에너지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아이는 심각한 그 발달에서 장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선별검사에서 난청이 발견이 되면 그 1차적으로 그 청력 검사 결과만을 갖고 보청기를 하자 인공호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앞서 우리 심리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실제적인 아이의 반응을 보고 아이의 청력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같이 놓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의 청력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은 트레이닝을 시키면 아주 전문가들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청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획일적으로 보청기와 인공호흡으로 결정했던 것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청력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최종 치료 옵션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18개월짜리 아이인데 뭐 뇌파 검사에서 반응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종류의 그 청력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인공호흡으로 양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의 그 남은 청력을 이렇게 보니까 저주파수 쪽에서 상당히 청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파란색 경우는 인공호흡을 하되 EAS라고 하는 방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청기로 한번 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공호흡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EAS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마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EAS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저희들의 그 결과를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8개월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저렇게 반응이 85데시벨 또 한쪽은 없고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인공호흡과 또 인공호흡 또는 보청기를 하자라고 하는 옵션에서 실제로 보니까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존 청력을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7개월짜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90데시벨에서 반응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 아이에서 실제로 보니까 저음 쪽에 청력이 남아 있어서 한쪽은 EAS, 한쪽은 인공호흡으로 했던 경우입니다. 26개월짜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력이 양쪽 인공호흡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음 쪽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또 좀 뭐 그냥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절대 이것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공호흡 수술을 결정을 할 때는 단지 그냥
어떤 그 모양이 어떻고 인공화학 외부 보험 처리가 모양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극이 이 아이의 어떤 적합한 전극 또 외부 장치가 이 아이의 가장 적합한 외부 장치의 기능 이런 것들을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